싱킹 브리지 타임즈 2025년 1월 17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결과, 원인, 결과, 이펙트, 코즈, 이펙트, 박진이라는 제목으로 최근에 제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팩트체크. 하나의 사실은 진실이 아니다. 하나의 사실은 표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항은 제외되고 대표적인 것만 선택하고 채택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동영상이 유튜브로 유행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동영상도 편집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체리피킹. 체리피킹은 연구나 조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게 하는 데이터를 취사 선택하거나 그 데이터군을 지칭하는 데도 쓰입니다. 그로 인한 결과는 사실과 다르거나 혼동될 수도 있다. 위키백과에서 가져왔어요. 경영에서도 우리는 체리 피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 때문에 기업 경영이 복잡해지고 이익을 적게 내게 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박진, 좀 생소하지만은 진실에 가깝다는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사회과학은 사실관계 확인을 운운하며 중시합니다. 우리 뉴스들을 보면은 사실관계 확인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사실을 기술하는 것은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최근의 예가 아주 우리나라를 다이나마하게 만들고 있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내란죄로 처음부터 몰아가는 야당의 관점이 있는 거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통치행위에 라고 하는 여당의 관점이 다른 거죠. 똑같은 사건을 보고서 그거를 다 사실이라고 본인들은 믿으면서 지금 대립하고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인과관계 확인이란 과학적 사고방식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 원인 결과, 이펙트 코즈 이펙트, 인과관계 추구는 박진에 가까이 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세로서 싱킹 브리지 타임즈를 좀 진행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죠. 왜 트럼프인가? 미국 현지 취재로 알게 된 분단의 생생한 실상. 트럼프 제10광의 정체, 요시자키 다츠히코시라는 분의 책에 리뷰한 그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법부의 추궁도 받고 있는 인물이 왜 이리도 열광적으로 맞이하는가? 2020년 이후 코로나19 미국에 주재한 NHK 기자가 취재를 통해 그린 가장 최근의 미국 사회에서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코로나로 분단이 악화되다. 학교 현장에서의 보수와 리버럴의 대립은 왜 이렇게까지 고조되었는가? 계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공전에 있었다고 한다. 우리 일본 사회는 정치적 분단이라는 점은 그다지 크지 않지만 무섭고 신경질적이며 위험 회피적이 되었다. 그러나 그 일에 대해 우리는 무자각하고 그 이전의 태평하고 활달한 삶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 게다가 조금이라도 전의 일은 점점 잊혀져 가는 것이다. 1월 6일 사건에 있었던 저자의 체험도 그려져 있다. 연방의사당이 습격당한 그 사건은 바로 미국 민주주의 악몽이었다. 그때 평소에는 용감한 미국 경찰들이 왜 트럼프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기죽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까? 당시에는 아직 백신이 보급되지 않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지지자들이 바다를 파고드는 것이 어려웠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아, 그랬다. 그런 초보적인 것조차 영상으로 보지 않으면은 그 후세 사람들에게는 알 수 없게 될런지도 모른다. 강대하게 부풀어 오르는 적의 이미지. 정치적 분단의 진행은 언론 자신의 책임이기도 하다. 보수파는 메인스트림 미디어를 믿지 않는다. 그런 그들을 취재할 때의 수법이나 생각, 의외의 반응까지 저자는 성실하게 속도를 밝히고 있다. 예를 들면 가치관의 대립을 영상화하는 것은 간단치 않다.
책의 100페이지에 나와 있답니다. 서로가 대화조차 못하고 있다. 쌍방이 상대방을 실체 이상으로 나쁜 사람 취급하고 있지만 취재해보면 사실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훨씬 많다고 말한다. 그러나 양측의 대화를 주선하기는 쉽지 않다. 인터넷이 커뮤니케이션의 중심 수단이 되는 세상은 먼 지인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한편 근처에 모르는 사람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시대이기도 하다. 그리고 적의 이미지는 막강하게 부풀어 오른다. AI 등을 사용해 간편하게 로컬 기사를 제공하는 신흥 미디어 기업의 융성이나 피드백 루프, 고객의 테이스트에 맞추어 미디어가 좌우로 밀려 들어가고 결과적으로 시청자의 분급화가 한층 더 진행된다 등의 현상도 소개되고 있다. 언론이 기업으로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이 정치적 분단을 가속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죄스럽다. 언론기관 기자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지들이 살기 위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저자는 예루살렘 지국장을 지냈고 그것의 중동 경험이 근원을 드리고 있다. 보수와 리버럴의 대립은 마치 이스라엘과 아랍 같다. 요로 다케시 교수 바보이 베베에 등장하는 개수 제로라는 아이디어가 소개되어 있다. 즉 트럼프 지지자들에게는 어떤 악재를 입력하더라도 개수 제로를 곱하면 답이 제로로 되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팩트가 의미 없는 상태에서 저널리즘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좀 전에 그 넥서스 3부를 했습니다만은 아주 그 일맥상통하죠. 지금의 미국은 아직 일본의 공공방송입니다라고 지칭하면 당황하면서도 중립으로 간주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그 책 리뷰를 그 소개를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가장 위험한 적, 세계 이익과 대화 의혹, 차기 미 국무장관 후보자, 지지통신 외신부에서 2025년 1월 16일 10시 34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트럼프 차기 미 행정부의 국무장관 후보인 루비오 상원 의원은 15일 인중공청회에 참석해 중국 공산당에 대해 미국이 직면하는 것 중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적이라며 강한 경계심을 나타냈다. 미중 양국의 의사소통은 중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의 이익이라며 대화의 의욕을 보였다. 루비오 씨는 중국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다른 도전이라고 지적해 경쟁에서 이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 또 남중국해나 대만 주변에서 반복하는 군사적 위협을 언급해 관계 안정화에는 대만이나 필리핀에서의 괴롭힘을 그만둘 필요가 있다라고 견지했다. 역대 미 정권이 견지해온 하나의 중국 정책이 정권 이기제에서도 계속될 것이라고는 명확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가가 비싸다고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대만 침공을 저지할 생각을 나타내 억지력 향상을 통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의 군사적 개입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비오 의원인데 루비오라는 표현 자체가 이것도 이탈리아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2차 태평양 전쟁, 일본과 미국의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의 그 언론이나 그 태세들은 일본을 지금 중국과 같이 미국이 직면한 것 중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적이라는 똑같은 표현은 아니지만은 일본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한테 그렇게 표현함으로 인해 가지고 태평양 전쟁에 군인들이 참여하게 만들고 진주만 습격을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 버리면서 이 애국심이 일어나게 해서 일본을 죽이는데 패전시키는데 결과적으로는 많은 희생이 따랐지만 성공했죠. 중국하고의 과연 전쟁이 일어난다면 3차 세계대전인데 미국과 중국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한국은 어디에 붙을 것이냐. 지금 자꾸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중국의 그 거대함 뭐 이렇게 자꾸 사대주의 같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좀 고통을 받더라도 걔네들이 산업 스파이
짓을 했던 것을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는 반중정서, 현중정서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중국이나 미국 등에도 비밀경찰서가 운영되는데 한국은 당연히 돌아갈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스파이 활동들, 미인계까지 동원한 이런 거 한국 정치인 연놈들에게도 하지 않겠느냐. 그런 거는 증거는 없더라도 그 물증이나 그런 거는 뭐 모른다 하더라도 심증은 현재 매우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갑재 씨라는 분이 꽤 나이가 연만하신 조선일보 뭐 기자 출신이고 주필까지 한 사람인데 독립적인 언론 매체를 운영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조갑재 부당한 지시 응하지 않는 적법 항명 여기서 희망을 본다. 이렇게 하고 기자는 정치적으로는 컨서버티브하고 사실 중시하는 리버럴리스트. 부당한 지시 응하지 않는 적법 항명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장제선 김지은 기자가 문화일보에서 1월 16일 14시 47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조갑재 대표는 어려서부터 역사를 좋아해 55년 동안 기자로서 취재한 것 중 상당수는 한국 현대사와 관련된 것이었다며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보면 지금 우리의 혼란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고 봤다 했다. 박윤술 기자. 질문. 윤체포 공수처와 충돌을 피한 경호처 직원들에게 대해 계엄의 본질은 친위 구테타, 군인들 항명 덕에 실패한 셈. 친위 구테타다? 벌써 그냥 단정을 하고 들어가네요. 맨 앞에 얘기했듯이 사실을 표현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이런 뉴스들을 보면은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헌정 질서 속 문제 풀리는 중 부정선거론 유튜브가 선동했고 노년 넘은 젊은 층까지 확산했고 그건 언론 자유로 볼 수 없어? 그럼 뭐가 언론 자유야?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만 언론 자유냐? 이렇게 저는 이 사람한테 질문하고 싶네요. 민주혁명사령관처럼 행동, 이재명도 싫다는 정서 확산, 오히려 여당 지지율 올린 셈. 우파 보수 언론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시비를 가리는 태도는 진영을 넘어 국익을 우선한다. 국익, 어떤 국익을 얘기하는 건지 계엄 사태 이후 그 태도가 더 뚜렷하다. 자신이 속해 있는 언론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는다. 프랑스 민주주의는 혼란이 많았는데 우리나라가 닮았다. 좌우 대결이 극심하고 국민성이 상당히 격동적이다. 지금 우리 그 좌파 애들은 그 프랑스 그 좌파들한테 가서 그 정신교육을 받고 오는 것 같아요. 프랑스를 민주주의라고 보는지 대표적인 거로 보는지 모르겠는데 그 리버럴한 거죠. 리버럴한 거죠. 사실 중시하는 리버럴리스트라고 여기가 돼 있어서 이런 사람을 저는 그 양다리론의 아주 그 대표적인 주자라고 봅니다. 그렇다. 나는 당초 불구속 기소하지 하는 게 옳다고 봤다. 현직 대통령을 출국 금지시키고 체포까지 나서면 나라의 격이 뭐가 되나? 헌법재판소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 수사를 할 필요가 있었다. 이건 제 생각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국제적 망신이다. 나는 이렇게 된 우리가 내부 뭐로 본다. 첫째 보수층 문제다. 보수들의 극렬 지지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저는 그 현재까지는 음모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작년 4월 달에 총선에서의 대패가 그 미덥지가 않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잘못됐나? 국민의힘이 그런 생각도 해봤댔어요. 보수의 기본 가치는 안보와 또 그다음에 핵심은 핵 문제 아닌가? 핵 문제까지 끌고 들어오네요. 뭔가 이 못마땅합니다. 한 80세 정도 되신 분인데 체포를 제목으로 하고 싶지 않다. 제 제목입니다. 사라뉴이 텔레그라프에서 1월 15일 수요일 날 된 건데 여러
요런 사진이 아주 그 밝게 나와서 그냥 사진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동원돼서 잘못하면은 무력이 아니고 폭력 충돌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소방장비 사다리를 통해서 또 넘어가고 뭐 그랬다니까 관절을 이거는 떠나는 모습이고 떠나는 모습들만 했어요. 진입하는 것보다는. 자진 출두 형식이라는데 체포라고 굳이 주장을 하고 있죠. 유럽 트럼프 복권 우려 비서방은 호의적 싱크탱크 조사 지지통신 외신부 1월 16일 21시 29분입니다. 런던 시사 유력 싱크탱크 유럽 외교 평의회는 15일 트럼프 차기 미 대통령의 복귀에 대해서 유럽에서는 염려가 강한 한편 인도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비서방국의 대부분은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미 대통령 선거 종료 후인 2024년 11월에서 12월 영국 옥스퍼드 대 등과 공동으로 실시 유럽 16개국을 포함한 총 24개국 28,5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복권이 미국과 자국, 나아가 세계 평화에 좋을지 나쁠지를 물었다. 각각의 설문의 대답을 기본적으로 응답자의 트럼프 씨에 대한 태도를 환영파, 부정파, 판단 보류 등 5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한 결과 환영파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은 인도 75%, 사우디아라비아 49%, 러시아가 38%로 뒤를 이었다. 트럼프 당선인에게 무역전쟁의 표적으로 여겨져 온 중국에서도 환영파는 34%를 차지했다. 부정파 비율은 영국이 50%가 가장 높았고 스위스가 37%, 유럽연합이 11개국 회원국 28% 순위였다. 유럽 이외에는 안보 측면에서 미국과 관계가 깊은 한국에서의 우려가 두드러졌다. 이 퍼센테이지를 왜 얘기를 안 했을까? 일본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건 또 웬일이래니? 마크 레너드 ECFR 이사는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유럽판 기구에서 유럽이 품는 트럼프에 대한 우려는 널리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언론은 트럼프 2기 우려를 계속 쏟아내고 있죠. 요거를 긍정적으로 돌려서 하는 언론 매체는 왜 없는지 참 그렇습니다. 한은 기준금리 3%로 동결 2025년 1월 16일 10시 41분 33초 강동효 서울경제에서 보도했습니다. 금통위 2회 연속 인하 뒤 숨고르기 결정. 미 연준 국내 정치 불안의 환율 변동성 증대. 금중대 한시 지원 대출은 14조 원으로 증액. 이게 너무 약자를 했는데 뭐 금융 그다음에 뭐 중은 뭐의 약자인지 모르겠어요. 이 대는 대출 뭐 이런 것 같은데 안 찾아봤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3%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은은 16일 이창용 총재 주재로 열린 2022년 첫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추며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전환 피벗에 나선 이후 11월까지 2차례 연속 인하한 바 있다. 하지만 외환시장의 불안 등으로 인해 이날 금리 동결을 결정한 것이다. 한은의 이달 금리 동결로 한미 간 금리 격차는 1.5포인트로 유지했다. 금리가 낮으면은 외국인들이 투자를 안 하죠. 돈을 빼가죠. 주식시장에서도 돈을 빼가죠. 그것이 국내의 정치 불안 때문에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측면으로도 본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주가 상승 조치를 하고 있죠. 좀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은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기업 가치를 가치 밸류에이션이라고 그거 방향으로 해서 한국도 지금 따라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도 금리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 러시아에 최첨단 무기를 쏟아부었으며 이는 강력한 힘을 과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컴퓨터 비즈니스 인사이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협정이 곧 될 거라는데 되기 전에 이스라엘이 계속 퍼붓고 공격하는 이유는 빨리 무릎을 꿇어라, 그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도 자기네들이 만약에 휴전협정을 맺는다면 유리한 입장을 하기 위해서 서방이 지원해준 무기들을 대거 최첨단 무기를 지금 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톰 포터 비즈니스 인사이더 2025년 1월 15일 수요일 오후 9시 18분 보도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깊숙한 곳에서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선서를 하기 일주일 전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를 앞두고 공격을 서로 강화했습니다. 비행기에서 이거를 지대공 미사일이라고 그러나요? 잠깐 폭격기에서 이 미사일을 날리는 그런 건데, 폭격 전투기가 러시아 상공은 안 넘어가고 우크라이나 국경에 있으면서 멀리 쏘는 거죠. 트럼프 2.0 러시아, 피터 자이안 1월 16일 뉴스레터입니다. 트럼프가 두 번째 임기를 접어들면 그의 행정부가 직면한 수많은 도전 과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몇 가지 문제와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을 다룬 시리즈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시리즈의 첫 번째 영상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다룹니다. 러시아는 방어할 수 있는 경계를 확보할 수 있는 인력과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항상 지금 일어나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고려하고 있습니까? 트럼프는 현재 전선에서의 갈등을 동결하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20년간 연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나토에 들어오지 마, 니들. 그런 얘기네요. 스포일러 경고. 러시아인에게는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러시아인들은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 트럼프를 조정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지만 그 승리 전략은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 및 다른 많은 국가는 이미 트럼프의 편에 서기 위해 아청과 갈색코로 시작했습니다. 갈색코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미국 정부에 누가 있든 간에 이 전쟁은 구소련 영토를 되찾기 위한 러시아의 광범위한 전략의 한 걸음일 뿐입니다. 트럼프의 제안은 러시아의 목표에 어긋나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뺏은 땅을 돌려줄 수도 없을 거고, 트럼프의 이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한국 전투기산 폴란드 유도 폭탄도 관심. 세 번째 도입국 될까? 정재원 국방 전문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1월 17일 07시 33분에 보도했습니다. 재래식 폭탄을 개조해서 유도 장치를 하고 날개 탑재를 했다. 100km 떨어진 표적 명중 손해 비행동. 폴란드 정부가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GPS 유도 폭탄 KGGB 코리안 GPS 가이드 범 도입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폴란드가 KGGB를 구매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 태국에 이어 세 번째 도입국이 된다. 이런 것들을 17일 폴란드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24에서 외신에 따르면 폴란드 군수 당국은 KGGB를 조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고, 우리나라 전투기에서 아까 우크라이나도 최첨단 무기를 쐈대는데 이게 딱 떨어뜨리는데 지가 비행해가지고 내리꽂는 모양이네요. 딱 들어가서 공대지라고, 지대지가 아니고 참 공대지 유도폭탄. 요거도 팔리면 좋죠, 우리야. 자, 원인에 대한 수준, 영업이익 증감 원인 표기 수준. 삼성 ENA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15% 이하면은 그 표현을 안 하기로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매출이 2023년에 비해서 6.2%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2% 감소했습니다. HD 현대사무업 중공업 목포 근처에 있는 조선소죠. 매출이 7조 원대로서 17.5%가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11%밖에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139.8%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것을 기업은 어떻게 원인을 얘기하고 있느냐. 전년 대비 건조 선가 상승분 매출 반영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미리 수주했던 그것들이 높은 가격에 수주한 것들이다. 이런 얘기네요. 그리고 공정 안전화로 손익구조 개선. 그러니까 손익구조 개선이라는 건 이익을 많이 났다는 얘기인데 공정 안정화가 돼서 납기를 빨리 마쳤다는 것에 비용이 결국 적게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참 좀 더 쉬운 말로 너무 고급 어원으로 쓰면은 좀 그래요. 그래서 이런 조그만 기업 HS 에드가 조그만 기업은 아니네요. 매출액이 5,632억 원으로서 2.7%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2.3%. 그래서 그 차액에 의한 이게 영업이익은 11.8%가 증가했다. 그런데 주요 원인을 아주 상세하게 쓰고 있어요. 1번만 얘기하겠습니다. 디지털 마케팅 등 사업 확대에 따라 관련 판관비가 증가했으나 매출 및 매출 총액의 성장이 이를 상회하여 직전 사업연도 대비 영업이익이 증가함. 매출이 증가했는데 매출 총이익은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매출에 비해서 매출 원가가 낮게 증가했다든지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늘은 상태에서 영업비용이 감소했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 공시하는 것은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두 가지뿐이 안 하거든요. 세전이. 요거를 중간에 제가 영업비용이 그래서 얼마라고 계산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LG 디스플레이 매출이 26조 6천억 원인데 24.8% 영업이익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비용이 14%밖에 증가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더 높아가지고 영업비용이 5,606억 원의 적자입니다. 작년에는 2조 5천억이나 적자를 봤었어요. 그래서 LCD가 아닌 LCD가 중국 사람한테 지금 밀리고 있으니까 OLED 중심의 사업구조 고도화로 전년 대비 매출 성장했다. 구조적 원가 절감 활동 및 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손익구조 개선 적자폭이 축소됐다. 한마디로 판매 가격일 텐데 중국이 LCD를 넘어서 OLED도 지금 넘보고 있는 중이죠. 이 중국의 그 추격에 우리가 그 물량면이나 또 기술도 상당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고전 중입니다. 일본이 우리한테 당했듯이 우리도 지금 중국한테 당할 모양새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저께도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공시된 거에 주요 원인을 얘기를 했는데 자동차 배터리죠. 25조 6천억이나 판매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보다 24.1%가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73.4%가 감소했습니다. 주요 원인이 메탈가 약세로 인한 판가 하락 및 판매 가격 하락 및 고정비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양대 의결권 자문사도 갈렸다. 주청 앞둔 고려한 승패는 어디로? 이승훈 이코노미스트 2025년 1월 17일 오후 12시입니다. 어저께 날짜로 어디죠? 글래스 루이스가 우호적인 이 의견을 내놨다는 걸 하기 때문에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실질적인 이사회 개편을 지지할 근거가 불충분하다. MBK가 영풍이 요구하는 이사진을 다 바꿔버리면은 지들이 경영권을 갖는 거니까 경영권 싸움인데,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하나그룹, 현대차, LG화학이 각각 지분을 7.8%, 5.05%, 1.89%씩 가지고 있는데 이들 기업은 자사정관의 집중투표제 도입을 배제하기 때문에 고려인이 집중투표제로 경영권을 방어하는데 찬성표를 던질지 어떨지 궁금하다 이게요. 그러니까 캐스팅 보드는 결국 국민연금의 평가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미국 방위산업체 오하이오 중부의 4,000명 규모의 첨단 제조 시설 건설. 줄리카 스미스가 AP에서 1월 16일 목요일 10시 58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아스널 1이라는 건설을 시작할 계획이다. 프로젝트 이름이 모양입니다. 그 본사는 캘리포니아주 코사 메사에 본사를 둔 방위기술 회사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회사 명칭이 안 나온 것 같아요. 2026년 7월부터 군용 드론과 자율주행차까지 생산한다. 이게 그 공장 부지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사진을 게재했네요. 이런 공장 유치를 위해서 오하이오에서 올 오하이오 퓨처 펀드로부터 7천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앤드릴 인더스트리가 2025년 1월 6일 목요일에 발표한 오하이오주 중부의 건설을 준비 중인 제조시설 렌터링을 보여준다. 앤드릴 인더스트리 경유. 그러니까 방산업체 이름이 안드릴 인더스트리 모양입니다. 자, 미국도 뭐 제조업을 지금 계속 부활시키고 있죠. 거기다 방위산업부터 그렇게 하고 있네요. 국회 뒤늦은 정의는 정의 아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부정선거 사실은 중국과 크게 관련. 헌재 두 번째 변론 기일. 조선일보 일본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근은 중국이 부정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계엄군의 선관위 투입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한국의 전자투표기를 수입한 중국의 육상, 해상 1대1로 대상 국가들 중국의 지원을 받아 수출한 것입니다. 여기서 재판부는 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중국인이 체류했는지 사실 조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게 기본적이지 않을까요? 윤 대통령 측은 주 2회 재판 일정에 과밀하다며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요구했지만 헌재는 다음 달에도 매주 2회씩 집중심리를 예고했습니다. 북중에서 해킹 시도 주장 3차 변론인은 21일. 딴 거보다도 저는 2024년 그 국회의원 총선, 그거 결과에 대해서 그때도 뭐 부정선거 의혹 뭐 이런 얘기도 없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중국 한국 선거 개입 조직적 정보 공작 다수 확인 네이버 뉴스 댓글란 분석이라는 글이, 이거는 2024년 1월 15일에 대선에 관한, 그런데 그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 망한다 라는 댓글 부대의 활동들에 대해서 쭉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중국 우월주의, 한국 비하, 한미 한일 관계 비판 댓글을 대거 달고 있는 50여 개의 계정을 찾아냈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1월에만 3만 건이 넘는 댓글을 남겼다. 진짜 붕어빵이라는 계정에서는 이 기간 하루 평균 130여 건의 댓글이 달렸다. 10분에 한 건의 댓글을 남긴 꼴이다. 아주 조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방해하려고 했던 작업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연구팀이 발견한 이들 계정은 미 국무부 글로벌 인게이지먼트와 유럽연합 대외 행동국이 공표한 중국의 댓글 공작으로 추정되는 계정과 같은 특징을 보였다. 계정명에 무슨 양 등 중국식 발음 표기 어법이나 또 이 철자 오류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됐다 이거죠.
저도 하나 댓글을 받은 적이 있는데 철자법도 안 맞고 간단하게 뭐라고 씹으렸는데 그런 거 바로바로 삭제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상 1월 17일자 싱킹 브리지 타임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